(1687년 7월 5일) 에드먼드 헨리의 도움으로 마침내 출판된 프린키피아. 프린키피아의 출간은 물리학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으며 물리학 이론에서 수학적 증명이 필수가 되면서 과학의 진일보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또한 뉴턴의 사고와 그가 제시한 법칙은 과학사를 넘어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요.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사고가 등장했고 어떤 조건에서도 적용되는 보편적 법칙을 찾는 시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뉴턴의 저서 프린키피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뉴턴은 510쪽 분량의 방대한 내용을 3권의 책으로 나누어 담았습니다. 먼저 뉴턴은 책의 서문에서 자신의 연구 핵심은 자연현상을 수학적 형태로 표현한 것이며 이것을 다른 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프린키피아 1권 물체들의 움직임에서는 물체의 운동을 다루는 3개의 물리법칙인 뉴턴의 운동법칙을 다뤘습니다. 제1법칙, 관성의 법칙. 외부로부터 어떤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항상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항상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날아가는 화살이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는다면 그 화살은 같은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지 않고 영구히 날아간다는 것인데요. 지구의 경우 공기가 있고 중력이 작용하므로 이를 증명하기 어려우나 진공이며 무중력인 공간에서는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힘은 그 물체의 질량에 가속도를 곱한 것과 같다는 내용입니다. 즉,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이며 물체의 질량이 일정한 경우 가속도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는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가 달리기 시작할 때는 느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빨라지는 것을 통해 가속도의 법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모든 작용에 대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것 또한 바로 이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때문인데요. 사람이 걸을 때 다리는 지구를 밀고 이 반작용으로 지구도 다리를 밀어냅니다. 사람과 지구의 양쪽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각각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구는 워낙 질량이 커서 움직이지 않지만 사람은 질량이 작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보트를 타고 노로 물을 뒤로 밀면 배가 앞으로 가는 것과 선박의 스크류, 비행기의 프로펠러, 로켓의 분사는 모두 반작용의 힘을 이용한 것입니다. 프린키피아 2권, 저항이 있는 공간에서의 물체들의 움직임에서는 저항이 있는 공간에서의 물체의 운동을 다루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지구와 우주의 모든 공간이 소용돌이치는 물질들로 가득 차 있다는 와류 이론을 주장했는데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계에는 태양을 중심으로 에테르의 미소한 입자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으며 행성이나 위성 같은 각 천체의 주변에도 또 다른 작은 소용돌이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용돌이 운동으로 지구나 화성과 같은 행성이 태양의 주위를 돌고 달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뉴턴은 바로 이 데카르트의 와류 이론을 비판하기 위해 이건을 기획했습니다. 유체 속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유체의 저항 때문에 타원 모양을 그리며 운동할 수 없다고 반박했으며 데카르트식 우주관과 케플러의 행성운동 법칙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인력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행성의 움직임을 깔끔하게 해석해내어 데카르트의 와류 이론을 천체 역학이 아닌 유체 역학에 한정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프린키피아 3권, 태양계의 구조에서는 천체 역학을 다루었습니다. 뉴턴은 1권과 2권에서 얻은 운동 법칙들과 공기의 저항이나 기타 마찰력이 없는 진공에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그 질량, 모양, 종류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낙하한다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자유낙하 법칙을 이용해 행성과 달이 각각 태양과 지구 방향으로 이끄는 인력을 받는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크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물체들의 질량에 비례한다는 것도 증명했는데 이 인력이 바로 만류인력이라고 부르는 힘입니다. 만류인력의 법칙이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중력 끌림을 기술하는 물리학의 법칙으로 뉴턴은 이 법칙에 운동의 제2법칙인 가속도의 법칙을 적용하여 행성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행성의 궤도가 타원형임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뉴턴은 중력이 행성의 진로뿐만 아니라 지구의 세차 운동, 해상의 운동, 은하수의 생성 및 빛의 굴절 등에도 적용되는 매우 일반적인 힘의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뉴턴은 태양과 달의 만류 인력이 지구의 각 지점을 당기는 인력의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했으며 이를 통해 지구의 조석 현상을 설명해냈습니다. 지구는 자연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자전을 하면서 동시에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은 이러한 지구 주위의 궤도를 따라 공전하면서 만류인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물체가 바깥쪽으로 튕겨져 나가려는 힘인데 지구는 자전에 의해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바깥쪽으로 쏠리는 원심력은 모든 방향에서 같지만 달 쪽을 향한 인력은 달의 중심을 향하므로 달을 마주보는 편에서의 인력과 반대편에서의 인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 인력에 이끌려 지구와 달이 마주보는 부분으로 지구의 바닷물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지구와 달이 마주보는 부분의 반대쪽 부분도 원심력에 의하여 바닷물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 결과 달이 당기는 부분과 그 반대편이 밀물이 되고 그 외의 부분은 물이 빠져나가 수심이 얕아지는 썰물이 됩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달의 인력과 지구의 원심력에 의해 하루에 2번의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천상과 지상의 현상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한 것으로 천상계에는 천상계의 법칙이, 지상계에는 지상계의 법칙이 따로 적용된다는 오랜 통념을 뒤엎은 사건이었습니다. 즉, 전 우주에 동일한 자연 법칙이 작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뉴턴은 프린키피아를 출판한 뒤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프린키피아는 보통 사람들이 읽기 어려운 라틴어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기하학적 서술로 되어 있어 전문학자들도 읽기 힘든 대단히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수학적으로 어렵게 나타내었냐는 사람들의 물음에 뉴턴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까닭은 수학을 겉핥기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내가 논쟁거리가 되는 것을 미리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나의 수학적 증명을 이해함으로써 나의 이론에 동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어렵게 썼지요. 이처럼 프린키피아는 어려운 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과 동시에 뉴턴에게 국제적인 명성을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뽐내거나 나서지 않고 혼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을 즐겼습니다. 1680년대의 영국은 정치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1685년 왕위에 오른 제임스 2세는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 카톨릭 부활 정책과 전제 정책을 계속 펴나갔습니다. 1687년 제임스 2세는 카톨릭 성직자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고 교수가 될 수 있게 하라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카톨릭 학회를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뉴턴은 왕의 결정에 반대하며 케임브리지 대학의 저항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결국 왕의 독재가 심해지자 의회를 구성하고 있던 휘그당과 토리당이 합당하여 윌리엄 3세를 새로운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명예혁명을 이룬 윌리엄은 1689년 왕이 되자마자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뉴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국민의 권리가 담긴 권리장전을 만드는 것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뉴턴은 의원의 생활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자주 회의에 나가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뉴턴은 의회에 나가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뉴턴이 발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어떤 말을 할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여보게, 그 문 좀 닫아주게. 뉴턴은 회의장의 출입문을 지키는 사람에게 조용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뉴턴이 의회에서 한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그 후 뉴턴에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과학에 대한 연구와 함께 행정에도 참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뉴턴은 의원 생활이 끝나고서도 행정일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1694년 찰스 몬테규가 영국의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몬테규는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뉴턴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몬테규는 1696년에 자신의 임명권을 발동해 뉴턴을 왕립조폐국의 감독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왕립조폐국이란 영국에서 사용되던 모든 동전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왕립조폐국 감독관은 조폐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급도 1년에 500파운드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뉴턴이 대학에 있을 때 받던 100파운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월급이었습니다.
뉴턴은 그 자리를 수락하고 정들었던 케임브리지 대학을 떠나 런던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뉴턴이 조폐국에서 하는 일은 오래된 동전을 모두 수거해 그것을 새로 주조한 동전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한 양의 위조 동전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조 지폐범을 잡는 것도 뉴턴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뉴턴은 술집을 드나들며 범죄자를 잡아내어 많은 위조 지폐범들이 교수대로 보내졌습니다. 조폐국에서 일하던 뉴턴이라는 존재는 당시 런던의 위조 지폐범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뉴턴은 조폐국 일을 하면서도 수학자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1696년 1월 29일, 피곤한 몸으로 조폐국에서 돌아온 뉴턴은 집에 배달된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편지 속에는 요한 베르누이가 보낸 브라키스토크론 문제가 들어있었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제자인 베르누이는 사실 뉴턴을 시험해 보기 위해 도전 형식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연직면 위 두 점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물체의 위점에서 아래점까지 오직 인력의 영향으로 떨어져 내려간다면 어떤 형태의 곡선 경로를 따라야 가장 짧은 시간에 강화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유럽의 최고 수학자들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몇 달 동안 고민했지만 뉴턴은 단 하룻밤 만에 변분법이라는 전혀 새로운 분야의 수학을 만들어 문제를 풀어낸 후 정리한 답을 보냈습니다. 곡선 위에서는 각 지점에서 중력 가속도가 줄어드는 정도가 직선보다 작기 때문에 가속도에 의해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도착 지점까지의 시간이 직선이나 다른 어떤 궤적보다 빠르다. 이 풀이는 뉴턴의 요구대로 익명으로 발표했는데 베르누이는 해답을 보고 발톱 자국을 보아하니 사자가 한 일이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미분과 적분은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수험생들에게 애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적분학을 만든 원조를 두고 라이프니츠와 뉴턴이 서로 다투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뉴턴의 위대한 수학적 업적 중 하나인 미적분학에 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수학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